앞서거니 뒤서거니 다투어 달려오는 봄꽃 소식. 메마른 하늘을 적시는 비가 내리더니 거리는 온통 꽃비로 덮인 중에 버들깨지는 눈을 뜨고 대지는 한껏 기지개를 켜는데 파란 새싹처럼 풋풋한 기운이 감돌고 눈부신 햇살의 포옹 속에 피어오르는 먼 산자락의 뽀얀 아지랑이. 이처럼 오늘도 환하게 웃는 내아꽃인 양 반가운 소식을 듣고 있는 그대. 뜬금없이 보고 싶고 문득 그리워하며 오늘 붓다파오 시작합니다. 진짜 꿀이야. 이게 웬일이냐고요? 요즘이야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예전에 보면은 가짜 꿀 때문에 진짜 꿀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어떤 분이 그것이 진짜 꿀이라고 또 판정을 하죠. 가짜 꿀에는 설탕을 엄청 넣었다던가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꿀은 어떻게 판정하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죠. 꿀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려면은 그 모양을 보면 된다. 그것이 육각형이 그 형태를 가지면 그것은 진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꿀볼이 만든 꿀은 육각형입니다. 그러면 이 꿀볼의 조형 능력은 항상 육각형일까요? 아니면 사각형도 만들고 삼각형도 만들까요? 그 구조는 항상 육각형입니다. 결국 꿀볼의 자기 나름의 삶의 비전은 육각형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몇만 년 전에도 그랬고 꿀볼이 그 자체로서 자기 규정을 하는 안에 있어서는 몇만 년 후도 아마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꿀볼의 조형 능력부터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모든 것이 결정된 비전 속에서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일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방송의 제목이 뭡니까? 붓다파오입니다. 우리는 무한 능력인 붓다파오를 펼치는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꿔 말해서 고정되고 결정된 인생을 반복하거나 또는 연장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스승이 아끼는 제자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다 보니까 그 제자에게 시험을 냅니다. 어디선가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은 큰 돌덩이만한 보자기에 싼 것을 주면서 이 값어치를 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는 영문을 모르지만은 그래도 스승의 말씀이니 이것을 들고 이 값어치를 알아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흔히 시장경제라는 말을 하시오. 시장경제라는 말 맞다나 시장에 가면 모든 물건에 대한 값어치가 나오게 되죠. 그 제자는 제일 먼저 눈앞에 보이는 가게를 향합니다. 그리고 노크를 하고 들어가겠죠. 가자마자 보재기를 펼칩니다.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물건의 값어치는 얼마나 쳐주시겠습니까? 그 가게는 마침 감자 가게였어요. 감자 가게 입장에서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일반 감자보다는 몇 배가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돌덩이 모양의 물건을 갖고 와서 그 값어치를 물으니 이 감자 가게 주인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를 쳐다보는데 무척 딱한 표정이죠. 무척이나 뭔가 없어 보였나 봐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면 내가 감자 4개 정도를 쳐줄 수가 있다. 그 정도 값어치가 있겠다. 제자는 이 물건의 값어치는 감자 4개구나 하고서 이제 다음 가게를 향합니다. 그 옆에 마침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아, 문방구니까 여러 가지 파니까 여기서는 또 다른 값어치가 나오겠구나라고 해서 거기 가서 보자기를 또 풀렸지 않겠습니까? 그 문방구 주인인 이 보자기가 풀자마자 방긋 웃습니다. 아, 마침 학교에서 이런 물건들을 요하나 보는데 아이들이 교보제로다가 괜찮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 5,000원 정도 쳐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아, 그래서 이 제자는 아, 이 물건의 값어치는 5,000원 정도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됩니다. 다시 보자기에 싸들고 좀 걸어갑니다. 좀 멀리 보니까 식당이 보여요. 이때 마침 시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가 식당에 들어가서 요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앉았습니다. 그리고 잘 먹었죠? 먹고 나서 카운터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 보자기를 풉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의 값어치가 아마 제가 먹은 것 이상일 테니까 이거 얼마나 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식당 주인이 재수없다고 귀싸대기를 올려버립니다. 어디서 쓸모없는 걸 가져와서 이렇게 욕을 먹고 나서 이 사람은 허겁지겁 도망치듯이 보자기를 들고 이제 시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죠. 막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는 저 끝에 금은방이 보입니다.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금은방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터덜터덜 금은방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장이 얼굴이 하얘집니다. 그러더니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러더니 제자에게 그럽니다. 빨리 들고 나가시오.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못 쓰는 물건인가 해서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금은방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도저히 인간 세상에 없는 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가게를 다 팔아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대단한 보물이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보자기에 싸서 제자에게 준 그 물건의 값어치는 얼마가 맞습니까? 감자 4개입니까? 또는 5,000원입니까? 아니면 귀싸대기감입니까? 또는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보물입니까? 보자기에 싼 그 물건은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값어치를 알아주는 것만큼 세상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갖고 있는 값어치를 규정해야 될, 또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것, 그리고 삶에 있어서 많은 지표라는 것도요, 얼마나 상대적인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잠깐 이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웬 갑자기 사주냐고요? 너나 없이 연초부터, 연초만이 아니죠. 사시사철 전보러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사주팔자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러면 사주하면은 뭡니까? 생년월시, 이 기둥이죠. 이것을 기둥 삼아서 그 사람 일생을 점치는 건데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럼 사주가 같으면은 그 사람의 모든 인생도 같을까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사주를 기본으로 해서 삶의 그 일생을 논단하는데 말이에요. 사주가 같아도요,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사는 법입니다. 다들 아는 얘기겠습니다만 조선시대 제16대 임금 하면은 파란만장했던 인조대왕입니다. 근데 이 인조대왕이요, 본래 어떻게 보면 왕이 될 팔자가 아니었는데 광해군이 이제 퇴위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왕이 됐지 않습니까? 왕이 얼마나 사주가 좋으면은 저분은 팔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왕이 결정적으로 되었을까? 그 사주가요, 재밌게 나왔다는 겁니다. 역사적 근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분의 사주는요,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생이랍니다. 네 기둥이 다 갑술이에요. 엄청난 사주였대죠. 그래서 한 나라의 국왕까지 되었다나요. 그런데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나라가 아무리 뭐 좁다 해도 여기에 인조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요? 인조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만방에다가 이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어쩌면 인조와 똑같이요.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생인 사람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은 어디 있었느냐? 강원도 회양에 사는 양봉업자였다고 합니다. 회양하면은 조금은 지금 북한 쪽의 땅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좀 실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금강산을 포함하고 있는 지금 태백산맥 그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척 험한 지역이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외져요. 여기서 벌을 치는 양봉업자예요. 그러니까 인조가요. 이 호기심이 더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불러올렸죠. 그러고 나서 그 신상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이 참 재밌습니다. 그 슬하에 아들만 8형제를 뒀고요. 그 아들들이 다 각각 꿀벌을 치는데 그 꿀통수가 360통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를 상징할까요? 상감이요.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뭔가가 유사한데 금방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죠. 나는 한나라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데 나의 사주와 똑같은 너는 어찌하여 저 궁핍한 시골에서 고생을 하고 지내는고? 일종의 우월감이라고 할까? 나는 특별하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낯빛도 전혀 변함이 없이 어색한 기색도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인이 비록 시골에서 비천하게 사오나 그 처지가 만승천하이신 상감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줄로 아래오. 이렇게 당당하게 몇 마디 하더니 그저 물러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이 아마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뭐가 당당해서 저럴까? 그래갖고 그걸 못 풀고 있었는데 그 옆에 시봉하고 있던 한 신하가 있었어요. 이분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라 세상 물정을 무척 알고 있었나 보죠. 그때 빙긋이 웃으면서 상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아들 팔형제람은 우리나라가 팔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팔도를 뜻합니다. 벌통이 360통을 친다는 것은 임금이 우리나라의 360군을 다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여러 통 안에 있는 수많은 벌은 마치 이 나라의 백성과 같이 생각하므로 그 회양 사람은요. 이에 만족을 하고 나라의 임금님 부럽지 않게 살아간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사주가 똑같은 두 사람의 경우가 비슷한데 남는 건 뭡니까? 다만 그 환경에 의하여 한 사람은 나라의 지존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시골서 지내기는 하지만 경우가 나라님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길지만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위나 나이나 성별이나 온갖 상대적인 처지를 갖고 비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직 본래 갖고 있는 능력인 붓다 파워로 나름으로 완전한 삶을 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각자는요. 자기 삶의 나름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사영 시인의 나는
왕이로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 그러나 시왕전에서도 쫓기어난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맨 처음으로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머니께서 물으시면은 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받은 것은 사랑이었죠마는 그것은 눈물이더이다 하겠나이다. 다른 것도 많지요마는 맨 처음으로 네가 나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머니께서 물으시면은 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드린 말씀은 젖주셔요 하는 그 소리였지만은 그것은 으아 하는 울음이었나이다 하겠나이다. 다른 말씀도 많지요마는 이것은 노상 왕에게 들려주신 어머니의 말씀인데요. 왕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어머니의 흘리신 피를 몸에다 휘감고 왔더랍니다. 그날에 동네의 늙은이와 젊은이들은 모두 무엇이냐고 쓸데없는 물음질로 한창 바쁘게 오고 갈 때에도 어머니께서는 기꺼움보다도 아무 대답도 없이 속 아픈 눈물만 흘리셨답니다. 벌거숭이 어린 왕, 나도 어머니의 눈물을 따라서 발버둥치며 으아 소리쳐 울더랍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왕이로소이다. 그러나 눈물의 왕,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서름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로소이다. 무척 비장한 저항시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넘어서 억구 그대로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 말에 꽂혔습니다. 조금 전에 같이 우리가 감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왕으로서 태어났는데 시왕전에서도 쫓기어난 눈물의 왕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시왕전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죽어서 가는 염라대왕으로 대표되는 많이 그 죽음의 세계를 관장한다 이렇게들 속설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시왕전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내가 죽음에서 쫓겨났다. 나는 죽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내가 왕으로서의 소임을 갖고 있다. 참 멋진 삶에 대한 걱정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절망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내 삶은 대긍정의 세계를 지금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 나는 왕이로소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머니께 몸을 받고 또 그 기쁨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받은 것은 사랑이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받고 또 받았습니다. 받은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또 내 말이 되고 표정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통 받은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뭡니까? 그것이 끊길까 봐 젖주셔요. 네, 저는 이렇게 살려주는 것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일종의 내 나름으로 코드를 갖다가 던졌을 때 어머니는 이미 너에게 젖줄 준비가 됐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왕의 탄생은 이렇게 무한히 사랑과 젖으로 대표되는 생명 에너지가 나에게 와서 나를 왕답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인정하고 말고 없이 알고 보면 산다는 것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왕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럼 이렇게 궁금해 볼 수 있어요. 그 원천이 뭐야? 시작은 어떻게 됐어? 그저 살려주심에 맡기면 그만입니다. 어머니께 맡기면 그만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내 생명의 에너지가 담겨있는 젖이 끝없이 공급됩니다. 그것도 적당히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그것은 어머니 품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였죠.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수많은 벗들을 만났어요. 골목길에서 얼마나 많은 벗들과 어울렸습니까? 그 벗들이 또 알고 보니 같이 놀아가면서 그 안에서 나와 딱지치기 하고 또 구슬치기 하면서 나를 키워줬습니까? 직장에 가서는 또 동료들을 만나죠. 또 시장에 가서도 또 이웃집 아줌마를 만나죠.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정보를 듣게 되고 지식을 섭취하게 되고 그것도 살려짐이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이웃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시장 정보를 주기도 하고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내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을 끝없이 제공해 줬습니다. 조금 넓혀볼까요? 동시대를 사는 우리 동포들을 보십시오. 남녘에 계시든 북녘에 계시든 또는 해외에 계시든 수많은 우리 단군의 자손인 이 동포들로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민족적 자부와 내 삶에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종이 어떻든 나라가 어떻든 알고 보면요, 수많은 것들이 요동치면서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 흐름의 귀착점은 어디예요? 그것을 나라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요, 무한히 살려주는 수많은 생명 에너지들이 모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은 어땠죠? 온전히 맡겼습니다. 온전히 맡기니 온전히 맡긴 그 결과 그 안에 담겨 있는 무한한 에너지인 붓다 파워가 결국 채워지는 겁니다. 이럴 때 뜬금없이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제가 무척 가기 싫어하던 곳 중에 하나가 이발소였는데요. 이발소에 가면 이발소에 계신 이발사 아저씨가 갑자기 서비스 정신이 발동했는지 제 면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여러분들만 알고 계실 제 안에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제 얼굴에 손을 대면요, 제가 간지럼을 잘 타요. 그래가지고 면도를 남이 해준다는 건 꿈도 못 꾸는데 이 아저씨들이 자꾸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정성이 참 갸륵하다고 할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지럼을 참으면서 있는데 재미난 것은 그 면도하고 있는 모습을, 남들의 면도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목도했을 때 저를 갖다가 돌아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면도 날이 얼마나 번뜩인지 아시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면도를 받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코까지 골고 자더라고요. 얼마나 편안했으면 코를 곱니까? 근데 남들이 면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 면도 날이 엄청 날카롭습니다. 번쩍번쩍하죠. 만약의 경우 끔찍한 얘기지만 그것을 상하로 움직이지 않고 횡으로다가 움직이면, 좌우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겠죠.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저씨를 완전히 믿으니까 저 날카로운 칼날 그 속에서도 나는 잠을 잘 수가 있구나. 자, 제 어린 시절 얘기한 얘기가 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까? 의심 없이 맡기지 않습니까? 본래 내가 갖고 있던 온전한 붓다 파워가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 채워진 붓다파워는 활짝 피어납니다. 면도를 받고 나니까 제가 기분이 상쾌해지듯이요. 자, 이렇게 살려주심에 맡기는 것, 이것을 인도말로는 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함께 외워볼까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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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붓다파워.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 붓다파워, 이렇게 하니까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어떤 분이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붓다파워는 그럼 어떻게 발휘하면 됩니까? 붓다파워가 그렇게 위대한 나의 참생명의 세계라는데, 내 능력이라는데 나무 하면 됩니다. 나무 붓다파워. 어때, 코드가 간단하죠? 우리 다 어린 시절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할 때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이 코드를 모르면요, 아무리 보물이 있어도 꺼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붓다파워를 꺼내 쓰고 싶습니까? 붓다파워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 자신한테 선언하세요. 나무! 그때 붓다파워가 작동을 한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작동 원리까지 또 말씀드렸네요. 이건 비밀입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나무! 이렇게 소식 들으니 붓다파워는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구하는 게 아니라 한껏 누리는 것이지요. 자, 오늘 붓다파워 여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수카바트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